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1년 반, 코로나19를 정복할 백신 1차 접종을 30% 마친 오늘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복과 일상 회복을 기대한 건 성급했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할 수 있어서 정부는 이달 말에 하루 2,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엄중해진 상황,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에 하루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1,240명으로 정점을 찍은 하루 확진자는 어제 1,212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더니 하루 만에 1,275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81%, 수도권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한 달 사이 68%나 증가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오늘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도 1,039명으로 집계돼 사흘 연속 1,000명대가 예상됩니다.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유행은 신천지 대구교회, 2차 유행은 사랑제일교회, 3차 유행은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 특정한 대규모 감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차 유행은 소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은 데다 활동량이 많은 20, 30대에서 확산되고 있어 감염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높다 보니까 이동 반경이 좀 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바이러스의 유형이 다른 그런. 정부가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 예측한 결과 지금 확산세를 유지할 경우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400명에서 2,140명까지 나올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생산 지수는 이제 1.2 정도에서 1.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행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100여 명도 가능하다. 반면 적극적인 방역 대책으로 확산이 억제되면 9월 말쯤엔 하루 확진자 수가 26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정은경 청장은 오늘 단합된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주말까지 지켜보고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거리 두기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으려면 당장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서울만이라도 4단계를 적용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정부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75명 중 수도권은 994명, 이 중 서울만 545명입니다. 서울이 수도권 확진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기준은 서울의 경우 389명. 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7명으로 4단계에 바짝 다가섰고 내일이면 4단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로 발생하며 코로나19 재확산 진입 단계로 가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와 인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인천 31명, 경기 273명으로 각각 거리두기 2, 3단계 적용 수준입니다. 서울까지 포함해 수도권 전체를 살펴보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692명으로 3단계 기준 500명을 넘어섰지만 4단계 기준 1,000명에는 못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서울만 올릴 경우 경기, 인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 혹은 수도권을 3단계로 하고 서울에 특별히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민 중입니다. 종합적인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지자체하고의 협의, 또 중대본 내에서의 협의 등을 거쳐서 단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됩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서울의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검사 대상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소는 해가 져도 검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산빈 기자. 자, 원래는 저녁 7시까지 검사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이지만 아직도 검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밤 9시까지 검사를 진행하면서 지금도 5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대기줄이 많이 줄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검사 받으려는 인파가 하루 종일 몰려들었습니다. 지하철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오늘 한낮 체감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는데 기다리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손으로 햇볕을 가리고 양산을 쓰거나 휴대용 선풍기까지 들고 서 있습니다. 12시쯤에 온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어요. 그 일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다른 분이 겹친 것 같아가지고 동선 때문에. 어제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사람이 3,600명이었는데 오늘은 3,00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젠 길게는 3시간 넘게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1시간가량의 대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지난달 26일부터 약 열흘간의 방문객 19만 명이 검사 대상에 올랐는데 오늘도 확진자 28명이 추가돼 전체 감염자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백화점 방문자가 아닌데도 불안해서 검사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누가 걸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요즘 조금 친구들을 자주 만나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냥 검사하러 왔어요. 서울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여러 대책을 시작했죠. 네, 서울시는 일단 코로나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검사소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5달 만에 다시 설치돼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시내 보건소마다 검사소 25개가 추가돼 모두 51개로 늘어납니다. 서울 중구는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을지로와 동대문 등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하는 선별검사 기동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건 거의 처음 보는 거라 줄이 너무 길게 있는 거고 예민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내일 밤 10시부터 운행이 20% 줄어듭니다.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10일 동안 영업 중지하는 제도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는 데에는 증세가 기존 코로나와 다르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보통 맛과 냄새에 무디어진다는 증세가 유명하지만 델타 변이는 그런 증세 없이 일반 감기하고 비슷해서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건데요. 그럼 언제 의심해야 할지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은 발열과 오한, 기침, 그리고 후각과 미각의 상실입니다. 냄새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서 빨리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번 먹을 때는 좀 간을 느끼는데 한 서너 번 먹으면 이제 맥맛이에요. 반면 델타 변이의 경우 이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통과 인후염, 콧물 증상이 가장 많았고 발열과 기침이 뒤를 이었습니다. We don't even see loss of smell coming into the top 10 anymore. This variant seems to be working slightly differently. 일반 감기나 냉방병 증상과 비슷하다 보니 감염돼도 코로나로 의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다음 달이면 다른 변이를 누르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일주일 만에 3배 정도 증가해 수도권의 경우 12.7%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2.7배 강한 데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만으로 델타 변이인지 단순 감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확진 검사를 받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약간의 감기 증상이라도 있다면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게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최근 확진자를 보면 증세가 아예 없거나 가벼운 환자가 많다 보니 싱가포르나 영국이 선포했듯이 이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말 확진자 수 집계와 감염자 역학조사 같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오는 19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봉쇄도 풀기로 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사망률도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른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영국 모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방역망이 흔들리고 있어 과연 이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를 이렇게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절 독감처럼 그 코로나19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장 큰 이유는 치명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1.24%로 계절 독감의 치명률보다 12배 넘게 높다는 겁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큰 것도 변수입니다.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데다 백신의 면역 기간도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염력이나 치명률이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정부는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될 때까지는 현재의 방역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정치 참여 선언 하루 만에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한민국을 밝히라는 부친의 유언을 공개하면서 대선 출마를 거듭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도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일찍 부고를 알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빈소에 하루 종일 유력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빈소를 지키던 최 전 원장은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잠시 만나 전 예비역 대령이었던 부친의 유언을 공개하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빈소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찾아왔는데 정치 관련 논의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에 앞서 강남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선 자유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 등 현 정부 들어 도입된 노동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칼라 또 프로페셔널에 대해서는 어떤 노동 규제의 좀 예외가 많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노동 규제와 보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반면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반문 정서에 호소하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처와 장모 비위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를 조사하면서 경제 공동체의 이론을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당 안팎의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최재형 등 장외 주자들이 8월까지는 입당할 거라며 예비 경선으로 본선 후보를 4명으로 추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에서 표절 의혹 등이 제기돼서 학위를 수여했던 국민대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죠. 문제가 된 논문들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봤더니 신문 기사나 블로그를 베낀 듯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글 유지를 영문으로 유지라고 번역해 부실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의 학술 논문. 도입부에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 실태를 소개했는데 이 내용이 한 신문 기사와 똑같습니다. 디지털 타임스가 2006년 3월 보도한 디지털 콘텐츠 세계 시장을 가다라는 기사와 토시까지 같은 겁니다.
김 씨는 해당 절에 본문 5달락, 각주 3개를 달았는데 그 내용이 모두 기사와 똑같았습니다. 출처 표기나 인용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운세 콘텐츠의 개발과 상업화 현황이라는 단락도 기사 3개가 거의 그대로 짜깁기 됐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확인한 결과 이 논문의 표절률은 43%에 달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를 받는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됐습니다. 엄정한 연구 윤리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의 현황을 소개한 절이 역시 디지털타임스의 2006년 3월 기사와 일부 접속사 등만 제외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블로그를 옮겨 적은 듯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의 주역 관련 블로그 10여 곳에 게시된 글과 논문 문장이 완전히 같은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논문 문장을 인용 없이 옮겨 적기도 했고 자신의 선행 논문 2편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에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일이라며 검증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윤 전 총장 부인의 도덕성 문제도 대선 쟁점화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부터 국정원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불법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죠.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미행이나 도청 같은 불법은 없었다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으로부터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련 불법 사찰을 보고받았다고 기록된 국정원의 감찰 보고서. 이 보고서엔 홍보기획관이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명기된 전체 인물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MBC가 단독 보도한 해당 문건에 대해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실제 보고서 문구 그대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은 첩보성 문서일 뿐이고 불법 사찰도 드러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건 국정원의 신공작 정치라며 반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청이나 미행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4대강 반대 인물들에 대한 어떤 탄압이 있었다는 내용도 전혀 없고.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에는 명백히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상당수 적혀 있습니다. 반대 인사에게 전담자를 배정한 뒤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하겠다. 개인적 애로사항 및 비리 등을 적출하겠다는 계획 등입니다. 또 환경단체 인사들의 전과 내용,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하기도 했습니다. 전담관을 둬가면서 이거를 사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비합법적으로 인간의 모멸감을 느끼게끔 만들면서 그런데도 불법이 없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아예 국정원의 사찰 문건 전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장맛비가 만든 물폭탄을 맞은 전라남도 지역 비가 그치고 나서야 보이지 않던 피해 현장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닷물의 염도가 내려가면서 양식 전복이 집단으로 폐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가두리 양식장. 전복 가두리를 들어올리자 죽은 전복들이 우르르 떨어집니다. 한 칸에 보통 700마리 안팎의 전복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지만 모두 죽은 겁니다. 3년간 정성껏 키워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민들은 눈물만 흐릅니다. 100% 싹 다 죽어버렸으니 아무것도 없이 죽어버렸으니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살겠어. 살아갈 길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보통 바닷물의 염도는 35ppm가량. 하지만 500mm가 넘는 이번 집중호우에 바닷물의 염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전복 양식장의 염도를 직접 측정해봤더니 불과 10ppm도 되지 않습니다. 전복이 살기 위한 최저 염분 26ppm의 3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민물입니다. 2m 수심에서는 한 6 정도 나오고요. 초층에서는 7 정도 나옵니다. 폐사한 전복이 이미 썩기 시작하면서 현장에는 악취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만 40헥타르 양식장에서 폐사한 전복은 4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수해 보상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빚이고 모든 있는 거 다 투자해서 해놓은 건데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자포자기 상태 돼버리니까. 생계가 막막한 건 육지 농가도 마찬가지. 닭 2만 5천 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양계 농가는 출하를 이틀 앞두고 손 한 번 쓰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생명이지만은 우리 집에 와서 잘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일하고 배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폐사한 오리들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는 이 농가는 한시가 급하지만 도와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일단 인력 동원이 좀 힘들고 약간 이제 이게 하루 이틀 돼버리니까 이제 여름철이라 부패가 심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 피해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어민과 농민들. 마냥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그제 전북 익산의 재래시장이 장맛비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이 바쁘게 움직여서 복구를 해놨는데 오늘 새벽에 또 침수됐습니다. 상인들은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에 올라왔다면서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문제였다고 분노했습니다. 허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장마 시작부터 내린 폭우로 상가 20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전북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까지 나서 응급복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내린 비에 시장은 사흘 만에 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허벅지까지 빗물이 차오른 상가거리. 애써 수습해 말려놓은 집기들이 세찬 물살에 또 떠내려갑니다. 상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가게에 찬 빗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무시다 나오셨어요? 주무시다가? 우리 차 2대나 버렸거든요. 어쩌니 우산 좀 받아봐요. 아니 간 길리셔. 그나마 온전했던 상품과 가구도 남김없이 물에 젖었고 기껏 청소해 놓았던 바닥도 다시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1층이 물에 잠기면서 지하 술집의 천장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웬만하면 살려서 쓰려고 1차 때는 제가 말렸어요. 근데 어제 또 물 잠겼기 때문에 좀 내놓은 거예요. 익산시는 사흘 전 침수와 관련해 시장 쓰레기가 맨홀 구멍을 막아 발생한 거라며 상인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침수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계셨던 분들은 소방관 선생님들 조치해서 이게 물이 나간 게 아니라. 그런데 쓰레기도 다 치운 상황에서 또 시장이 물에 잠기자 이제서야 주변 지역 우수관을 모두 재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암담한 상황. 연거푸 물난리를 겪은 상인들은 주저앉아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막 빗소리 때문에 막 노이로제 굴 것 같아요.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장마 전선은 지금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마가 끝난 건 아닙니다. 주말에는 전국 어디든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찜통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던 장마 전선이 오늘은 남쪽으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내륙 지역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 대신 폭염주의보가 경기, 충북 그리고 경상 내륙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8도. 습도가 더해져 더위 불쾌감은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못지 않았습니다. 너무 습하고 물속을 걷는 것 같고 땀이 차니까 이걸 안 하면은 돌아다닐 때 너무 지치고 얼굴 아래로 이렇게 땀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올해 유난히 변덕스런 장마 전선은 급격히 약해졌지만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순식간에 나타나는 돌발성 소나기가 문제입니다. 몽골 쪽에 위치를 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동해와 지금까지의 강수 형태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국지성, 게릴라성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주말까지 사나흘간은 전국 어디서든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첫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장마가 끝나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상층 티벳 고기압이 중요한데 예상되는 티벳 고기압 형태가 한반도 전체를 덮지 않아서 아직까지 한여름 폭염 기간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이릅니다. 보통 7월 25일을 전후로 장마가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폭우와 찜통더위를 넘나드는 극과 극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서 다시 선보인 평화의 소녀상이 또다시 순환을 당했습니다. 전시장에 배달된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뜯었더니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터졌고 결국 전시는 또 중단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 중인 나고야시 시민 갤러리 앞으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가로 12cm, 세로 23cm 크기의 갈색 봉투로 발송인 이름도 우체국 소인도 없었습니다. 수상이 여긴 갤러리 측이 경찰에 신고한 뒤 봉투를 여는 순간 폭죽으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터졌고 파열음은 10회 이상 이어졌습니다. ギャラリー栄職員が開けたところ破裂しました。人的物的被害はありませんでした。 경찰은 즉각 전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全員外に出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残念だなと思いながらね外に出た。 이어 과학수사대와 탐지견 등을 투입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편물을 누가 보낸 건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고야시 측은 즉각 갤러리 임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어렵게 재개된 소녀상 전시가 이틀 만에 끝나게 된 겁니다. 爆破がしたといった事実が発生いたしましたので、施設の安全管理上の観点からの判断でございます。 전시 주최 측은 경찰의 정보 공개와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事実がはっきりすれば我々は法的措置が取ります。刑事民事の法的措置を取ります。断固としてやります。 소녀상의 순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전시 첫날부터 우익단체의 노골적 방해와 항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2년 전에도 전시장에 휘발유통을 들고 가겠다는 등 우익의 협박과 항의가 이어져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와 오사카에 이어 나고야 전시까지 차질을 빚게 됐지만 전시를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전시를 재개한 만큼 반드시 전시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비정규직인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 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를 한 건데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 수가 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부품 계열사 현대위아의 평택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 이들에게는 도급 계약상 소형차 모닝과 아반떼 등의 엔진 조립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위아가 세부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계약에 없는 청소나 도색 작업까지 시키자 2014년부터 회사를 상대로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을 2년 넘게 시켰으니 파견법에 명시된 대로 직접 고용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 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소송 7년 만인 오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을 받았고 도급 계약상의 조립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현대위아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택공장 앞에서 30일 넘게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1, 2심 승소 판결 때도 사측은 다른 지방으로 발령내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평택에서 울산으로 출퇴근 거리만 왕복 700km가 넘는 곳으로 부당한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이들 말고도 비슷한 처지의 파견자 2천여 명이 근무 중이어서 직접 고용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대위아 측은 오늘 승소한 64명에 대해선 판결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면서도 나머지 2,000명에 대해서 일괄적인 직접 고용은 어렵다며 별도 소송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찍어내자마자 폐지로 수출되는 수상한 신문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신문사들의 발행 부수 부풀리기와 연관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정부가 한 해 2,400억 원의 광고를 집행하는 데 활용하던 ABC 부수 자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파지 집화장. 포장도 안 뜯은 새 신문들이 폐지가 돼 트럭에 실리고 파키스탄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수출돼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 등을 싸는 재활용 포장지로 사용됩니다. I think in the market, local market, whenever I buy like a vegetable or like a fruit wrapping, like a banana or durian. 신문사들이 발행 부수를 부풀리기 위해 보지도 않는 신문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신문들의 발행 부수 부풀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발행 부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해온 한국 ABC 협회의 발행 부수 발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정부 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 해 2,400억 원이 넘는 인쇄매체 정부 광고 선정 기준에서 ABC 부수를 제외하고 공적 기금과 보조금 등 ABC 협회에 대한 지원금 114억 원도 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독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신문 잔지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신문지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BC 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는 양적 지표였던 ABC 부수를 대체해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성 등 질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지표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신문사가 발행 부수를 토대로 산정한 광고 단가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신문 광고 시장 전반에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나라 아이티에서 한밤중에 대통령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서 암살됐습니다. 즉각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용의자 4명은 총격 끝에 사살됐고 2명은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신정영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 총성이 울립니다. 총을 든 남성들이 몸을 숙이고 주택을 빠져나와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에서 괴한들이 대통령 사저에 침입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영부인은 미국 마이애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This morning when they hear the news they killed the president, everybody upset. That go too far. 현지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고도로 훈련되고 매우 조직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괴한들은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을 사칭해 경비 인력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정부는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국제공항을 폐쇄했습니다. On fait que présider un conseil ministre à l'extraordinaire. Côté nous décider déclarer état de siège sur tout pays. 암살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IT의 전국 혼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와 극심한 빈곤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지만 정치권은 부패 스캔들과 선거 부정 논란으로 민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몸값을 노린 무차별 납치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대통령 퇴진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우리 교민 150여 명이 IT에 머물고 있지만 피해 상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IT 대통령 암살 소식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의 한 물류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부탄가스통이 계속 터지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듯이 펑펑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불길과 검은 연기는 강 건너 아파트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이 불이 팍 올라오더라고. 연기도 많이 올랐어요. 막 같이 싹 오면서 올라오더라고. 오늘 새벽 4시 43분쯤 울산 북구 진장동의 한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2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불은 창고 4개 동을 거의 다 태우고 4시간 3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물류 창고에는 각종 생활용품이 가득했는데 특히 이런 부탄가스 같은 인화성 물질이 내부에서 폭발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고는 물건을 수직으로 높이 쌓는 철골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강한 불길의 붕괴 위험으로 창고 내부 진입이 힘들자 창고 외벽을 철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대가 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압장구를 메고 활동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근무자가 없는 새벽 시간에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대만은 한때 방역 모범 국가로 불리다 뒤늦게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은 백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1,000만 원 정도 내고 미국령 괌에서 백신도 맞고 휴가도 즐기는 상품이 나왔는데 매진됐다고 합니다.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에 마스크, 고글까지 쓴 사람들이 공항에 가득합니다. 얼핏 의료진처럼 보이지만 관광객들입니다. 이들의 행선지는 미국령 괌. 대만에서 백신 구하기가 어렵자 휴가와 함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겁니다. 我们选择到国外有能力的时候先保护自己还是觉得短期内可能我们年轻人还是打不到 관광객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을 맞는 4박 5일 상품은 1인당 200만 원 정도. 2차례 맞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한 달 가까이 머물러야 해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没有加吃的话就是目前已经到22万了我们待1个多月不能用划不划算我觉得这是值得 그런데도 일찌감치 예약이 끝나 이제는 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8월까지 2,000명 넘게 괌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70%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0세 미만입니다. 前面3梯应该都是完售了啦。那后续就是有在看市场的需求，在跟航空公司这边协调，是不是有再加开航班呢？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대만은 지난 5월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구가 2,400만 명인 대만의 백신 접종률은 11% 수준. 미국과 일본의 무상 지원을 받았지만 확보한 백신은 전체 인구의 30% 수준인 700만 회 분량에 불과합니다.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백신 부족에 대한 대만 내부 반발을 소개하며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주말 충북 청주에서는 대규모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표를 구입한 사람만 무려 10,000명이라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콘서트를 알리는 현수막과 출연자 사진들이 도심 대로변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주말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입상자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한 번에 관객 2,500명씩 이틀 동안 4번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첫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 2월 이후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이벤트는 처음입니다. 너무 좋죠. 좋으니까 이렇게 막 아픈데도 제가 참고 막 오죠. 해가지고. 어떤 게 이렇게 좋으세요? 동원이가 귀엽잖아요. 이번 달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공연 인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주최 측은 표를 팔 때 최대 수용 인원의 55%로 입장객을 제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급증하는 상황이 되자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콘서트를 보러 올 관객은 1만 명. 거리 두기 격상을 고민 중인 수도권의 원정팬은 물론이고 최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 30대 관객도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수준에서는 저희가 그런 관람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주시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충청 지역으로 퍼지지 않을지 우려하면서 공연 중에 마스크를 벗거나 함성을 지르고 떼창을 하는 관객은 즉각 퇴장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증상이 의심되는 관람객은 현장에서 자가 진단 키트 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본물 터진 처가 리스크 최재형으로 쏠리는 눈인데, 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제 처가 쪽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상을 당했어요. 네,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원장이 감사원장을 사퇴한 다음에 처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부친의 유지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야권 인사들 조문도 이어졌는데요. 빈소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애경사에 참석해서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자리를 왔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목을 받는 건 반대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처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오늘로 열흘째인데요. 장모나 부인 관련 의혹이 잇따라 나오면서 거의 매일 기자들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걸 좀 보셨는지.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모님 선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사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모님에 대해서 각각이 모르는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가 커질수록 최 전 원장한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최 전 원장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거는 어떤 장점 때문일까요? 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은 까도 미담만 나온다면서 까미남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는데요. 지지자들의 말 들어보시죠. 네.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죠.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등 하교시키면서 봉사와 모범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두 아들을 입양하여 훌륭하게 키움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최재형님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특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최 전 원장이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장점을 봤고요. 네. 반대로 보자면은 일단 정치 경험이 없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 전 원장은 평생 판사로 일하다가 감사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국정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또 정치가 하고 싶어서 감사원장을 중간에 사퇴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대선 주자들 비판을 들어보시죠. 네. 대선 후보도 정치 초년생이 나오고 경험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나?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입니다만 그 최고 책임자가 정치에 뛰어들기 위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나왔다. 그렇게 되면 감사원의 중립성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낮은 지지율도 문제지만 그 전에 최 전 원장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더 큰 약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최 전 원장은 상을 치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약점을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두고 우리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방역 절차를 마치고 속속 입장하는 선수들. 탁구의 신유빈, 배구 김연경, 축구의 이강인 등 각 종목 대표 선수 1명씩만 결단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9개 종목 354명의 선수단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림픽이 진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출전한 6명 다 이제 금빛 발차기를 보일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김혜성 선수의 눈부신 호흡입니다. 역시 국가대표 유격수답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계속된 비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이죠. 남부지방에 호우를 뿌린 장마 전선은 현재 남해상으로 멀찍이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현재 철원을 비롯한 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 그리고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는 한동안 쉬어갈 테지만요. 여전히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말까지 서울 등 전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한 밤 시간대에도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동안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때는 강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제주가 25도로 나흘째 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요. 서울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가 31도, 서울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른 폭염도 찾아오겠는데요. 주 중반 서울의 최저 기온이 25도로 첫 열대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